돈 벌어다 주면 뭐해? 반찬이 이게 다야? 당신은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하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 드는 생각은 늘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에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건만 남편에게 저는 그저 편하게 놀고 먹으며 삼시세끼 밥이나 하는 식모 취급일 뿐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너무 잘 배워버린 탓에 바보처럼 참아왔던 세월. 68살에 깨달았어요. 당연한 희생은 없다는 걸. 45년 만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없는데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45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 한다고, 어서 밥을 지어야 한다고, 오늘 하루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죠.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늘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설레는 아침 같은 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을 짓누르는 그 묵직한 불안감, 그게 바로 저의 새벽이었습니다. 68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23살 참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한창 연애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던 그때 저는 이미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참 무서운 분이셨어요. 밥 한 번 늦게 차려도 빨래에 얼룩이 조금만 있어도 요즘 것들은 배운 게 없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시는 분이었죠. 23살 새댁이 그 엄한 시집살이를 하며 배운 건 딱 3가지였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 몸을 낮추는 것, 그리고 무조건 참는 것. 그게 며느리의 도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시집살이가 겨우 잦아들 무렵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민호와 성호. 그 무섭던 시어머니께서 첫 손자가 태어나던 날 저에게 처음으로 고생했다, 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 몸이 제게 아닌 날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낮이면 시어머님 수발에 저녁이면 남편 눈치까지. 그 숨막히는 사이 어디에도 나 정순남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게 23부터 시작된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조병철, 건설 현장 바닥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칠고 고집세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인 남자였죠. 하지만 바깥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철 씨 같은 남편 없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다정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뭔가가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정한 남편. 그 사람은 오직 집 밖에서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집 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현장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온 식구가 숨을 죽여야 했고 남편의 상한 기분은 여지없이 밥상으로, 집안 살림으로 튀어가 박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정성껏 쌓아 올린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특히 밥상 트집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반찬이 3가지면 왜 이것밖에 없냐고, 4가지면 이게 사람이 먹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이 조금만 새도 나 혈압 있는 거 몰라? 하다가 싱거우면 맛도 없는 걸 왜 해놨냐며 숟가락을 집어던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돈 벌어다 주면 뭐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반찬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내 친구 와이프는
남편 건강 생각해서 맨날 보약 같은 음식만 해준다는데 당신은 대체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하는 거야? 배운 게 없으면 살림이라도 잘해야지. 그놈의 친구 와이프. 평생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났고 세 번째부터는 그냥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진 소리를 들어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슬픈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부장. 그 시대엔 의뢰 그런 남자들이 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참 많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늘어갈 뿐이었죠. 경제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한테 있었습니다. 집 명의도 통장도 카드도 모두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쓰려면 매번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고 그 손을 내밀 때마다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얼마를 쓰든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한 번은 세탁기가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고 말했더니 대뜸 역정을 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고장이나? 가만히 멀쩡하던 게 왜 고장이나? 결국 며칠을 찬물에 손빨래를 하다가 견디다 못해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비용을 말했을 때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그때는 이미 저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그냥 혼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집이 빨리 조용해진다는 거요. 자식들이 다 자라서 각자 장가를 가고 손주들 재롱을 보게 된 지금도 제 아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45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지독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 불안 속에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까지도 제대로 몰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너무 오래, 너무 잘 배워버린 탓이었겠지요. 그게 68살 저 정순남의 어느 외로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안치고 냉장고를 열어 찬거리를 꺼내고 국 냄비를 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큰 냄비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핏물을 빼고 불 앞을 지키며 정성껏 고아온 사골국이었습니다. 남편이 기력이 없다며 며칠째 사골국 타령을 해댔거든요. 저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리고 옆에는 작은 냄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엔 미역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 68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케이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나 혼자서 이 나이까지 버텨온 나 자신에게 미역국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에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국그릇을 한번 쓱 보더니 대뜸 미간을 확 구겼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기력이 없어서 사골국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까짓 거 하나 끓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뜬금없이 미역국은 뭐야? 내가 집에서 논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에요. 남편이 말한 사골국을 미리 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며칠 전부터 남편을 위해 열심히 끓인 사골국이 주방에 버젓이 있는데도 미역국을 식탁 위에 올린 건 그냥
절 위한 제 스스로의 작은 축하였어요. 남들은 그 나이에 생일이 뭐 대수라고, 미역국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사골국 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45년 평생을 남편과 살며 칠순을 바라보는 저에게 그 미역국 한 그릇은 내 손으로 챙기는 작고 유치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몰라서 미안하다는 말도 생일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키워온 자존심이 너무 컸던 걸까요? 민망함을 지우려는 듯 그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을게. 그러고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같은 일을 겪어와서 그런지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그저 멍했습니다. 식어가는 미역국에 조용히 밥을 말았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말아먹는 68번째 생일상. 한 숟갈 뜨는데 목이 꽉 막혀왔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45년을 참고 살았는데 오늘이라고 못 참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죠?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갈게요. 맛있는 것 같이 먹어요. 목소리가 참 밝고 따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조잘거리는 손주들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둘째 성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통장에 용돈 조금 넣었으니까 사고 싶은 거 꼭 사세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 짧은 말 몇 마디가 뭐라고. 참았던 눈물이 그만 홍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역국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내면 또 눈물이 차오르고 닦아내면 또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한테 온 연락 한 통에 이렇게 서럽게 펑펑 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편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기대가 가차없이 배신당했을 때의 서러움이 자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처음으로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오던 서글픔이 아니라 아주 또렷한 하나의 문장으로 말이죠. 이대로 살다 끝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를 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가슴속에 깊숙이 박힌 채 저는 식어버린 미역국을 끝까지 다 비워냈습니다. 혼자, 그리고 조용히 말입니다. 하지만 45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깨뜨리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혼. 그 말을 머릿속에서 꺼내보다가도 금세 집어넣었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장가를 가서 번듯하게 가정을 꾸렸는데 자식들 앞에서 이혼한 어머니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에게 자꾸만 되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꼭 해야 할까? 나만 참으면 집이 조용한데. 그 수많은 생각과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묵혀온 감정들이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습니다. 결심했다가 포기했다가 또 결심했다가 그런 의미 없는 날들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부터 참아오던 무릎 통증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저 욱신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조금 오래 걸었다 싶으면 저녁에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무릎 보호대를 차고 동네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았습니다. 병원 물리치료도 꾸준히 다녔고 무릎 주사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내려놓을 때 무릎이 뚝 꺾이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 시장 바닥에서 쪼그려 앉았다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 차가운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서야 했던 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새 무릎이 너무 아픈 것 같아. 병원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던 남편은 제 눈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툭 대꾸했습니다. 집에서 삼시세끼 놀고 먹는 사람이 무릎 다를 일이 뭐가 있어? 당신이 밭을 매길 했어. 막노동을 했어? 엄살 부리지 말고 살이나 빼.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대화가 또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상처로 끝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남편 모르게 조용히 말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요. 이제 주사나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시면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실 거예요.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왔으면서도 막상 눈앞에서 마주하니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수술하면 얼마나 걸려요? 제 물음에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 자체보다 회복 기간이 길다고, 나이가 있어 꾸준히 재활만 몇 달은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 의자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제 무릎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무릎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남편은 모를 거예요. 아침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서서 밥을 하고 혼자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자식들 챙기고 시어머님 수발 들며 이 집 저 집 바쁘게 오가던 그 서글픈 45년 세월이 고스란히 여기에 쌓여 있다는 거리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넌지시 다시 말을 꺼냈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네요.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 신문을 보다가 이번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뱉었습니다. 수술은 무슨 수술이야? 우리 나이에 수술이 쉬운 줄 알아? 살 빼면 저절로 낫는다고 했잖아. 괜히 몸에 칼 댔다가 더 나빠지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자리에 작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아들들이 제 손에 꼭 쥐어주던 흰 봉투, 생일날마다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 그리고 남편 눈치를 보며 생활비를 쪼개고 아껴가며 몇 푼씩 모은 돈. 그 돈을 오랜 세월에 걸쳐 조용히 쌓아왔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숨을 죽여가며 말이죠. 통장에 찍힌 숫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대단치 않은 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혼자서 잠깐 어디선가 온전히 버텨볼 수 있는 든든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통장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돈을 모으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참아왔는지, 이 얇은 통장 하나에 제 눈물겨운 세월이 다 들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무릎 수술 얘기나 제 생일날 느꼈던 서글픔 같은 건 저 사람에겐 흔적 하나 남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눈을 뜨고 누워 있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유독 크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숨막히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무언가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암흑 속에서 남편의 무정한 코고는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모시며 나를 갈아 넣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게 이제는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 뭘 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평생 참기만 했던 제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제 나름대로는 아주 큰 용기였으니까요. 여전히 아침이 되면 또 밥을 짓고 또 남편의 반찬 타박을 듣고 그 지겨운 일상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 결심은 조금씩 아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마침내 결심이 서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자마자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더니 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또 이거야? 어제도 이 반찬이었잖아.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장도 안 보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나한테 무슨 시위라도 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바둑 두러 간다. 이윽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의 묵직한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두근거렸습니다. 꼭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잠깐 펜을 든 채 멈춰 섰다가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바람 좀 쐬고 올게요. 당신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은 꼭 제때 챙겨 먹어요. 식탁 위에 그 쪽지를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도통 쓸 일이 없어 깊숙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 그리고 통장. 짐을 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챙길 게 별로 없었거든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정작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렇게나 적더라고요. 캐리어 지퍼를 닫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깐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커가며 자란 곳,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수발 들며 모시던 곳,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불안을 삼키던 곳. 문 밖으로 한 발 내딛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량리역에서 강릉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건지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빽빽한 도심의 건물들이 스쳐가더니 멀어질수록 하늘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는데 지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3살 처음 시집오던 날 수줍게 입었던 연분홍 셔츠, 시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던 그 손이 얼마나 떨렸던지, 밤새 우는 큰아들 민호를 안고 부엌에서 혼자 서성이던 새벽, 둘째 성우가 열이 펄펄 끓어넘치는데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 소리만 질러댔던 그 끔찍했던 밤, 자식들 학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가며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 악물고 버텼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참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 하나로 버텨온 세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남편에게 저는 그저 말 잘 듣는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23살 꽃답던 나이에 남편을 만나 청춘을 다 바치고 두 아들 뒷바라지하며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 정순남이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기어코 나지는 않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그저 제 지나온 삶이 너무나 허탈했기 때문입니다.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확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어디서 끝나는지 모를 것처럼 넓게 펼쳐진 바다. 택시에서 내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눌러온 가슴 속 불덩이가 그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어디론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런 세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야 핸드폰을 켰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부재중 전화가 빼곡했습니다. 전부 남편한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더군요.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바다의 소리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끄럽게 코를 고는 남편도 없고 챙겨야 하는 자식도 없고 눈치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온전한 제 방이었습니다. 사방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그 고요함이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새벽 5시 반이 아니었습니다. 7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이 절로 기억해 깨어나던 그 시간에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천천히 실감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밥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말이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보던 어두운 밤바다가 아침에 보니 또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눈부시게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바다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예쁜 카페에 혼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쳐들고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밖에서 이렇게 혼자 앉아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고민 끝에 브런치를 시켰습니다. 잠시 후 음식을 서빙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넘실거리고 코끝으로는 따뜻한 커피 향이 솔솔 올라오고 햇살이 테이블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특별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남들에겐 이 당연한 일이 왜 저한테는 이제껏 평생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백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얀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시원하게 물러갔습니다. 걷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자꾸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유라는 게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내 발로 걷는 것.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68회를 살고 나서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강릉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푸른 바다를 보고 백사장을 걷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그렇게 꿈 같은 하루를 보내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만 가슴이 찜찜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얄궂은 문자들도 여러 개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 부재중 목록 사이에 아들들한테서 온 전화도 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한테서 5통, 둘째 성우한테서 3통. 나 때문에 아들들이 걱정할 생각을 하니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고 먼저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채 2번도 가기 전에 민호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어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거냐고 계속 전화 왔었어요. 걱정 가득한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지금 강릉에 와 있어. 평생 아버지만 보며 사느라 너무 힘들었어. 지쳐서 마음을 좀 추스르려고 혼자 내려왔다.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나중에 알아서 연락할 테니까 너희는 절대 엄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 제 고백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동안 엄마가 마음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라도 미리 전화해 주시지 그랬어요. 엄마 가신 김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제일 좋은 데서 묵으세요.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꼭 닫아 걸었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후 이번엔 둘째 성우한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우야, 엄마 잠시 강릉으로 여행 왔어. 걱정하지 마라. 문자를 보내기가 무섭게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강릉은 왜요? 아버지는 엄마 어디 가신 줄 전혀 모르시던데요? 저희 집에 계시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엄청 화내시던데. 아버지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응. 엄마가 혼자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왔어. 제 대답에 둘째 아들은 잠깐 생각하며 뜸을 들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랑 심하게 싸우신 거예요? 무슨 심각한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성우가 깊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답답하다는 듯 뼈아픈 현실을 툭 던졌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평생 엄마 힘들게 하시는 거 저도 자식으로서 잘 알아요. 근데 엄마, 꼭 아버지한테 말씀도 없이 집까지 나가셔야 했어요? 엄마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뜨끔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자식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성우의 걱정이 맞는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제 뜻을 전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너도 안다고 했지? 엄마 나이가 이제 68이야. 앞으로 엄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에 온 건 온전히 엄마 선택이고 앞으로 엄마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엄마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야. 제 단호한 기세에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성우가 수그러든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현실을 걱정하고 부모의 노후를 염려하는 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웅덩이에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내내 걸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돼요? 그 지독한 말을 평생 들어왔습니다. 제 자신한테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주문처럼 그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그 미련한 말이 결국 나를 갉아먹고 기어코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은행 앱을 확인해 보니 큰아들 민호한테서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둘째 성우한테서도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두 아들이 마음을 모아보낸 거였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바라보는데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아들들과 통화할 때는 이 악물고 참았는데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집을 나와 이러고 있는 건지, 괜히 다 큰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아닌지, 혹시나 며느리들이 뒤에서 이런 미련한 시어머니 욕하는 건 아닌지, 무수한 걱정과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저는 강릉의 낯선 숙소방에서 베개를 안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결코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의 끝에 결국 자식들이 내 편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에, 내 결정을 응원해주는 자식들의 마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그 든든함이 사무치게 고맙고 미안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울고 난 뒤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 하나는 참 잘 키웠구나. 내 45년 인생이 다 쓸모없는 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 한쪽이 봄날처럼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강릉 앞바다를 바라보며 평생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자유를 만끽하던 그 시간, 서울의 우리 집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남편은 그날 여느 때처럼 바둑을 두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다가 식탁 위에 놓인 제 쪽지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나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당신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은 꼭 제때 챙겨 먹어요. 그 짧은 글씨를 다 읽고 나서 남편은 피식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돈 한 푼 없는 여편네가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유세를 떨어? 하루도 못 버티고 들어올 거야.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텔레비전을 크게 켜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 아침부터였습니다. 눈을 떴는데 사방이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밥을 짓는 소리도 나지 않았고 구수한 국 끓이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던 그 당연한 아침의 소리와 냄새가 그날 아침엔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로 부엌에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덩그러니 놓았지만 막상 혼자 밥을 지으려니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평생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봤으니 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가물가물했던 거지요. 결국 남편은 대충 옷을 걸치고 아파트 앞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비닐을 뜯어 윙윙 돌아가는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남편은 속으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생각했을 겁니다. 금방 들어오겠지. 점심은 대충 끓인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굳어버린 찬밥에 맹물을 말아 삼켰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집안에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가자 집안 꼴은 눈에 띄게 흉측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싱크대에는 먹다 버려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세탁기 앞에는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빨래들이 탑처럼 올라갔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검은 물때가 끼기 시작했고 주방 쓰레기통은 날파리가 꼬인 채 쓰레기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평생 아내가 다 알아서 해줬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깨끗한 일상들이 실은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게 없었다는 걸. 남편은 아내가 사라진 빈자리에서 비로소 하나씩 뼈저리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둘러보다가 남편은 처음으로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어머, 조 선생님. 요새 순남 씨가 통 안 보이네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맨날 장 보러 다니시더니. 남편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다정한 척, 세상 좋은 호인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은 죽어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아, 예. 친구들이랑 저기 여행 갔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아주머니가 내리고 혼자 엘리베이터 거울을 바라보는데 그 짧은 거짓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고 낯이 뜨겁던지. 70평생 남한테 고개 한번 굽힌 적 없고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 고작 집 나간 아내 때문에 이웃에게 비굴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핸드폰으로 보내오는 문자의 기세도 불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들어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말을 해야 알지.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두고 보자고.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문자의 결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래? 연락을 받아야 말을 하지.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제발 연락 좀 받아. 불같던 독성과 기세가 탁 꺾이고 그 자리에 시커먼 불안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강한 척 큰 소리치던 70세 노인의 얄팍한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급기야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숨기지 말고 똑바로 말해. 큰아들 민호가 전화를 받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아세요? 평생 아버지 눈치 보고 저희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안다고 해도 아버지한테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가 막힌 남편이 서둘러 전화를 끊고 둘째 성우한테 다시 걸었습니다. 성우야, 너는 알지? 내 엄마 어디가 있어? 혹시 너희 집에 있냐? 저도 몰라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지금은 어머니한테 혼자 계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화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대로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두 아들 모두 완벽하게 아내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이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어 거실을 서성거리며 씩씩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다 먹여 살렸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식놈들까지 나한테 이따위로 대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자 소리를 지르고 씩씩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며 자꾸만 멈칫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무언가 잘못한 건가? 처음에는 그 불길한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나는 그저 남자답고 솔직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평생 가족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왔고 가장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렸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엉망이 된 집구석을 혼자 쓸고 닦다가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을 꾸역꾸역 혼자 씹어 삼키다가 아무도 없는 적막한 집에서 불을 끄고 홀로 누워 있다 보면 자꾸만 어둠 속에서 기억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는 평생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은 적도 없었습니다. 잔소리를 퍼부으며 기를 죽인 적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편 돈으로 사치를 부리거나 허영을 떤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힘들다, 외롭다 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남편 뒤에서 말없이 모든 허물을 내조해온 사람.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도 버텨오고 끝내 병수발까지 다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 모든 희생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정순남이라는 여자는 원래 군소리 없이 다 참아내는 그냥 그런 성격의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불을 다 끈 차가운 안방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 당연한 건 없었던 거구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괘씸했고 그 다음엔 분노가 치밀었으며 집이 더러워지면서 몸이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내 곁으로 영영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70평생 당당하고 무서울 게 없다던 남자가 혼자 남겨진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그 비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지금껏 단 한 번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그 철저한 무지가 남편은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을 보내는 동안 강릉에서 제 시간 역시 어느덧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쉬기만 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백사장을 걷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것만으로도 제 숨이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릉에 오기 전에 저와
한 달이 지난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남편의 눈치만 보며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평생을 망설이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바닷가에서 혼자 한 달을 보내고 나니 마침내 제 안에서 진짜 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변한 게 없이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스르륵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단어를 가져갔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를 치려는데 이상하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 두 글자 앞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편 조병철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글자를 검색하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 같은 그 무거운 책임감과 세월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이불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 뒤에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끝까지 자판을 눌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화면에 검색 결과가 쭉 떴습니다. 스크롤을 내렸다 올렸다 하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법률 사무실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에 또다시 손등이 떨려왔습니다. 45년 동안 남편한테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내가 생판 처음 보는 변호사 앞에 앉아 내 부끄러운 인생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베개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강릉역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문득 한 달 전 이 역에 처음 내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편의 폭정에 무작정 도망쳐온 초라한 도망자였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의 저는 내 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마지막으로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제 멍울을 달래주던 고마운 바다였습니다. 고마워. 창에 이마를 대고 혼자 속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늘 가던 집 방향이 아닌 완전히 다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잠깐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정순남, 내가 지금 진짜 뭘 하러 가는 건 줄 알지? 순간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흔대로 보이는 인상 좋은 여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던 정순남님 맞으시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45년입니다. 제 대답에 변호사가 잠깐 서류에서 눈을 들어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재산 현황을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가방을 꼭 쥔 채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장 먼저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한 채, 당연히 평생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10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 외에 예금이나 적금은요? 다 남편 통장에 묶여 있어요. 퇴직금이랑 평생 벌어 모은 돈 합치면 한 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남편분 연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건설 현장 일을 오래 하셔서
국민연금이 매달 1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 연금은 가입 기간이 워낙 짧아서 40만 원 남짓이고요. 제 얘기를 묵묵히 메모하던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다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45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그리고 남편분의 국민연금까지도 모두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쾅 하고 두드리며 눈앞이 처음으로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연금도 제 몫이 있나요? 그럼요. 혼인 기간 중에 함께 일구어낸 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협의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이 이토록 길고 어머니의 가사 노동과 내조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의 숫자를 적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파트의 절반, 예금의 절반, 그리고 남편 연금의 일부. 그 묵직한 숫자들이 하나씩 제 눈앞에 놓였습니다. 45년 동안 남편의 어두운 그림자로 살면서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내 몫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내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빌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제 걸음걸이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절로 펴졌습니다. 들어갈 때의 기죽은 정순남과 나올 때의 당당한 정순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챙겨준 서류를 가방 속에 소중히 쥐고 마침내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발로 내 진짜 길을 걷는 것 같은 기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번호키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편이 서 있겠지요. 나를 보고 또 어떤 얼굴로 고함을 지를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독설에도 주눅 들지 않을 자신감이 제 안에 꽉 차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집 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필 것 같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엔 허옇게 먼지가 앉아 굴러다녔으며 남편의 구겨진 빨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겉옷을 걸어둔 뒤 소매부터 바짝 걷어붙였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기를 돌리고 쌓인 세탁물을 세탁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윽고 사방이 말끔해진 집안을 만족스럽게 한번 둘러본 뒤 저는 거실 소파에 가장 단정한 자세로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서던 남편이 순간 발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저분하던 집이 거짓말처럼 깔끔해져 있는 풍경, 그리고 그 중심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저를 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반가움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평생 삼켜온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먼저 내뱉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없더니만 내 집에는 왜 기어들어와? 어딜 뻔뻔하게 소파에 대장처럼 앉아있어. 험악하게 쏟아지는 고함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의 눈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서. 하얗게 박힌 글자를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훑어보더니 이내 얼굴이 터질 것처럼 벌개져서 사방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정순남 씨,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혼은 무슨 얼어 죽을 이혼이야. 당신이 이 집에서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남편은 서류를 찢을 듯이 움켜쥐고는 안방으로 쿵쾅거리며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따라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안방 문 너머로 분에 못 이겨 거칠게 씩씩거리는 남편의 숨소리가 거실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방에 서서 오랜만에 사골국과 따뜻한 밥, 정갈한 밑반찬을 차려 식탁에 올렸습니다. 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상을 보자마자 반찬 투정부터 쏟아냈을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엔 고요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밥상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숟가락을 든 억센 손을 부르르 떨더니 이윽고 아주 낮고 찌르르 갈라진 목소리로 저에게 먼저 물어왔습니다. 당신,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 나이에 이혼 서류를 내밀어.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의 눈을 가만히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억울한 듯 나를 쏘아붙이고 있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사나운 독설 뒤에 감춰진 평생 움켜쥐고 있던 자존심을 다 내버려서라도 아내를 붙잡고 싶어하는 어느 못나고 처량한 노인의 애처로운 눈빛을 말입니다. 남편의 그 처량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단단하게 벼려온 결심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45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 눈빛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폭군 같던 남자가 어느새 처량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퀭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갈라서 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 바뀌면 저는 정말로 떠날 거예요. 남편이 무언가 입을 내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말 먼저 들어요. 남편이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같이 살고 싶다면 3가지만 약속해요. 첫째, 오늘부로 모든 경제권과 통장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평생 손 벌리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는 못 살아요. 둘째, 매끼밥 차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나이에 삼시세끼 꼬박꼬박 차리기 힘들고 몸도 안 따라줘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외식해요. 셋째, 앞으로 제 살림에, 제 행동에 구박하고 타박하지 마세요. 불만 있으면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대화로 풀어요.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만 손에 쥔 채 식탁 위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본 남편의 진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통장을 꺼내 제 앞에 쓱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게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 싱크대 앞으로 섰습니다. 고무 장갑을 찾아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기울이는 방향도 어색하고 수세미를 쥐는 손도 어설펐습니다. 저는 그 뒤태를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코트를 입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저는 취미 활동을 시작했어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왜 그리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너무나 하고 싶어도 남편 눈치에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서예 교실에 앉아 붓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손이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수채화 시간엔 물감을 섞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종이를 보며 괜히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잘 그린 그림도 잘 쓴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제 것이었다는 그 느낌이 이렇게 좋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평생을 굳어진 오래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가끔은 옛날 버릇이 튀어나오기도 했고, 저 역시 가끔은 지난 세월의 상처가 불쑥 올라와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슬그머니 싱크대 앞에 섭니다. 아직도 어설프지만 예전처럼 타박하며 나가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그 숨막히던 시간들을 이제는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곧 무릎 수술도 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아파도 참아왔던 그 무릎을 이제는 제대로 고쳐볼 생각이에요. 이제는 통장도 제 손에 있으니까요. 내 몸에 쓸 돈을 눈치 보며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수술이 끝나면 제 남은 인생도 아픔 없이 더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도 더 자주 가고 강릉바다도 이제는 남편과 함께 보러 가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마음껏 해볼 생각입니다. 68살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혼 생각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닙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생각입니다. 하지만 45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은 그리 쉽게 잘려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건설 현장 흙바닥을 누볐던 거친 남자였습니다. 그 외롭고 고단했던 세월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미련인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시니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만 참으면 집이 조용하다며 가슴에 깊은 화병을 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신 분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평생 모릅니다. 내가 참아온 세월을 그 사람은 그저 당연한 줄 압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대접은 없습니다. 당연한 희생도 없습니다. 내가 밥을 차리는 것도, 내가 집을 쓸고 닦는 것도, 내가 아픔을 삼키는 것도 단 한 가지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기에도 턱없이 짧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됩니다. 배우고 싶은 걸 배워도 됩니다. 그건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짜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제2의 정순남들께 전합니다. 당신이 참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부디 남은 여정이
찬란하게 당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